여러분, 지금 미국 전역에서 4,200만 명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수급자 전원에게 재신청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8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부정수급을 했고 50만 명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받았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년간 정직하게 매달 푸드스탬프를 받아온 71세 한인 할머니도 재신청 대상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까지? 하지만 정부는 예외 없이 전원 재검증한다고 합니다. 서류 하나 빠지면 3년간 자격 상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인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재신청 방법과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LA 코리아타운 올림픽대로 근처 낡은 아파트 2층에 71세 이순덕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순덕 씨는 40년 전 한국에서 건너와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가위를 들고 천을 자르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딸들은 결혼해서 각각 텍사스와 뉴저지로 떠났습니다. 이순덕 씨는 혼자 LA에 남았습니다. 65세에 은퇴한 뒤 소셜 시큐리티 연금 $840와 푸드스탬프 $285로 생활해왔습니다. 매달 1일이면 EBT 카드에 $285가 입금됩니다. 그러면 이순덕 씨는 한인 마켓으로 갑니다. 20파운드 쌀 한 포대, 배추김치 한 통, 달고기 2팩, 계란 한 판, 바나나 한 송이, 장바구니가 무거워 2번에 나누어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2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온 이 돈은 이순덕 씨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이순덕 씨는 평소처럼 한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는 무료 혈압 체크와 건강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로비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3배는 많았고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상담 데스크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재신청 어떻게 해요? 서류 뭐가 필요해요? 사망자 명단에 제 이름 잘못 올라간 거 아니에요? 복지관 직원 2명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옆에 있던 교회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권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못 들었어요? 정부가 푸드스탬프 전부 다시 조사한대요. 전국 4,200만 명 전부 재신청해야 한대요. 이순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사람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29개 주 데이터 조사 결과 18만 6천 명 사망자가 부정수급했고 50만 명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전원 재검증한답니다. 이순덕 씨는 복지관에서 받은 안내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펼쳐봤지만 영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순덕 씨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처음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때 받았던 서류들을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사를 3번 했고 서류는 대부분 분실됐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에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4번 한 장만 나왔습니다. 이순덕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큰일 났어. 푸드스탬프 다시 신청해야 한대. 텍사스에 사는 큰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고 정부가 전국 사람들 전부 다시 조사한대.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복지관에 다시 가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이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캘리포니아 아이디, 렌트 계약서, 은행 잔고 증명서, 공과금 고지서, 복지관 안내문에 적힌 필요 서류 목록은 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이순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신청하지 않으면 푸드스탬프는 끊깁니다. 다음 날 이순덕 씨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으려고 했지만 대기자가 130명이 넘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2주 후에나 상담 가능해요.
이순덕 씨는 할 수 없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로비에는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잘못 올라간 사람도 있대. 컴퓨터 오류래. 다른 할머니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받았는데 혹시 다른 주에서도 받는 걸로 잘못 기록됐으면 어쩌지? 또 다른 할머니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진짜 부정받은 사람들은 이미 도망갔을 텐데. 이순덕 씨는 교회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거기도 난리였습니다. 재신청 한번 거절당하면 3년간 못 받는데요. 근로 요건이 64세까지 확대됐대요. 일 안 하면 3개월만 받을 수 있대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탈락이래요. 영어 못하는데 인터뷰 어떻게 해요? 한인 시녀들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순덕 씨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재신청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푸드 스탬프 $285가 없으면 한 달 식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이순덕 씨의 상담 차례가 왔습니다. 복지관 상담사 김미영 씨는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순덕 씨 앞에 서류 목록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필요한 서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 캘리포니아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현재 거주지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은행 잔고 증명서, 렌트 계약서 또는 집주인 확인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 2개월치. 이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2025년 7월 OBBBA 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 요건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18세에서 54세까지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64세까지 확대됐어요. 이순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도 일해야 해요? 김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71세시니까 근로 요건 면제예요. 하지만 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해요. 소득, 자산, 거주지 변동 사항을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신청 처리 기간이 최소 3주에서 길면 2개월 걸려요. 그 사이에는 푸드 스탬프가 안 나와요. 이순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엔 뭘 먹고 살라고요? 이순덕 씨는 그날부터 서류 모으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운타운까지 갔습니다. 사무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 사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서 최근 3개월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수료 $15가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2층 건물 1층에 사는 집주인 박상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푸드 스탬프 재신청하는데 렌트 확인서 좀 써주세요. 박상철 씨는 흔쾌히 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 회사였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웹사이트에서 최근 2개월 공과금 고지서를 출력했습니다. 딸이 전화로 방법을 알려줘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2주가 걸려 서류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순덕 씨는 다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김미영 상담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준비하셨어요. 이제 카운티 사무소에 재신청 접수하시면 돼요. 인터뷰 날짜는 접수 후 3주에서 4주 뒤에 나와요. 이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신청 접수, 인터뷰 대기, 승인 결과. 앞으로 최소 6주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덕 씨처럼 막막한 상황에 놓인 한인 시니어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방 농무부 USDA는 전국 모든 수급자에게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도 예외 없이 재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분증, 거주지 증명, 은행 명세서, 렌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가 필수입니다. 셋째, 새로운 근로 요건을 확인하세요. 18세부터 64세까지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면제지만 6개월마다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처리 기간을 염두에 두세요. 재신청 접수부터 승인까지 최소 3주에서 최대 2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긴급 식료품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 푸드뱅크나 한인 복지관에 문의하세요. 다섯째, 영어가 어려우면 반드시 통역 지원을 요청하세요. 카운티 사무소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인 복지관이나 법률 구조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메디케어면 웬만한 건 다 되겠지. 그런데 한 번의 폐렴 입원 뒤 제 손에 남은 건 $8,000 청구서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약국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건강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제도였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 계시나요? 메디케어 있으면 다 커버된다. 메디케이드는 극빈층만 해당된다. 치과, 안경, 보청기는 어차피 안 된다. 만약 하나라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줄 겁니다. 저처럼 아파서 뒤늦게 배우지 말고 지금 알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 두 가지 혜택의 진짜 차이점과 제가 뒤늦게 알게 된 이 두 가지 자격이 안 돼도 혜택을 찾아주는 숨은 서비스 CCA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병원비 청구서 앞에서 당황하는 대신 이건 혜택으로 처리됩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72세 이정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가 되었지만 정화 씨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없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줄이었죠. 아침이면 작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한인마트에서 사온 김치와 된장국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주중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주말엔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픈 데만 없으면 괜찮다는 게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정화 씨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메디케어 카드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늘 넣고 다니던 그 파란 카드 한 장은 마치 어떤 병이 와도 병원비는 걱정 없다는 면허증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 친구들에게도 말하곤 했죠. 노인들은 다 메디케어 받잖아. 병원비는 걱정 없지. 그래서 정화 씨는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쳐도 입원을 해도 메디케어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의 응급실 방문으로 무너질 줄은 그녀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겨울, 유난히도 찬 바람이 매서웠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정화 씨는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체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가슴 깊숙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웃집 권유로 911에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숨쉬기 힘드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정화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메디케어 있으니까 괜찮아, 병원비는 걱정 없어.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눕자마자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링거와 항생제가 연달아 투여됐습니다. 폐렴이 이미 심해져 있었고 입원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얀 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전해주는 국물 한 스푼, 딸이 멀리서 걸어온 안부 전화가 그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5일 만에 폐렴은 호전되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날 병원 직원이 건넨 두꺼운 봉투, 안에는 치료 명세서와 함께 $9,200가 적힌 청구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정화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전 메디케어 가입자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메디케어가 일부를 부담했지만 나머지 $8,00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정화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메디케어면 병원비 다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직원이 내민 서류 한 장.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디케어는 100% 커버가 아니며 일부 서비스인 장기 요양, 약품 등은 제외됩니다. 그제야 정화 씨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메디케어 전액 무료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하지만 그 깨달음이 이미 $8,000의 빚이 되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퇴원 후 며칠 동안 정화 씨는 계산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숫자만 두드렸습니다. 소셜연금에서 나오는 한 달 $1,500. 거기서 렌트비, 공과금, 식비를 빼면 남는 건 고작 몇백 달러였습니다. $8,000의 병원비는 그녀의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교회 친구 미셸이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화 씨, 메디칼 신청 안 했어요? 메디 뭐요? 아니, 메디칼이요.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메디칼로 부릅니다. 그거 있으면 메디케어랑 같이 써서 본인 부담금 거의 안 내도 된다니까요. 정화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전 메디케어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미셸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소득이 적으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나올 텐데 그걸 몰라서 몇 년을 손해봤네. 병원비뿐만 아니라 치과, 안경, 보청기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그 말에 정화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금니가 시리고 잇몸이 부어도 치과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참고만 살았습니다. TV를 볼 때 자막 없이는 대사를 놓치는 일이 잦았지만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몰라서 놓친 혜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서류철을 뒤적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지금 내 통장에 $8,000 빚은 없었을 텐데. 분노와 후회,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야. 나처럼 모르고 손해보는 사람이 분명 더 있을 거야. 정화 씨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은 거야? 양로센터나 병원에서 말만 해줬어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비를 낼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을 볼 땐 새 일품만 골라 사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절약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가슴을 치는 건 주변 시니어들 대부분이 메디케어만 있으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극빈층이나 받는 복지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인식 속에서 정화 씨 역시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버렸던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무지가 아니었어. 우리 세대 대부분이 몰랐던 거야. 그녀는 한숨과 함께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교회 모임에서 들었던 다른 시니어들의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심장 수술 후 집을 팔아 병원비를 낸 70대 노인, 무릎 수술을 미루다 상태가 악화돼 거동이 불편해진 친구, 치과 치료를 포기하고 음식을 씹지 못해 체중이 10kg이나 줄어든 옆집 할머니. 모두가 비슷했습니다. 혜택이 있어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몰랐던 대가는 건강과 돈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점점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서도 지난 몇 년간 자신이 흘린 돈과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화 씨는 며칠 동안 서랍 속 의료비 영수증을 꺼내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장, 두 장 쌓여있는 영수증. 더미 속엔 지난 몇 년간 흘려보낸 기회와 돈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치과도 하고 무릎 주사도 맞고 여행 한 번쯤은 갔을 텐데. 마음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혜택은 내가 찾아야 하는 거구나. 아무도 나서서 알려주지 않는다. 정화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처럼 모르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메디케이드는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소득이 적으면 병원비, 치과 그리고 시력과 보청기까지 혜택이 훨씬 넓어집니다. 65세 이상 2025년 캘리포니아의 메디칼의 경우 신청 자격은 이정화 씨처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월 1,801달러 이하이고 부부 가구 월 2,433불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산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소득 기준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지도 고백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극빈층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시니어, 은퇴자, 심지어 일부 장애인까지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정화 씨는 직접 카운티 복지국에 전화를 걸어 신청서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화 씨,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권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가둬버린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동네 시니어 모임에 나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몰라서 놓치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여러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메디케어. 65세 이상이거나 특정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방 건강보험입니다. 파트 A는 입원, 파트 B는 외래 진료, 파트 D는 처방약을 다룹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고 치과와 시력 그리고 보청기 같은 건 대부분 제외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만 믿고 있다가 정화 씨처럼 큰 병원비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메디케이드입니다. 이건 주화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에서 빠진 부분, 예를 들어 치과, 안경, 보청기, 장기 요양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듀얼 자격이라는 제도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는 건데요. 캘리포니아는 메디칼과 메디케어 듀얼 자격을 일명 메디메디라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싸서 포기했던 치과 치료나 보청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꼭 확인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놓친다면 그건 보험이 없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카운티 복지국이나 주정부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전화해서 내가 듀얼 자격이 가능한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된다고 해도 GCA를 통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GCA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신청 지원 서비스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자격을 무료로 확인해주고 신청서 작성 그리고 서류 번역 및 통역까지 도와줍니다. 자격이 안 돼도 저소득층 병원비 보조 프로그램, 무료저가 진료소, 민간 지원 단체를 연결해 당신 상황에 맞는 다른 혜택을 찾아줍니다. 시니어 센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모르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는 곧 돈이고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정화 씨도 CCA를 알았다면 몇 년 동안 불필요하게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CCA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천 달러를 아끼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40년을 일하고 은퇴했는데 집 한 칸이 없어 매달 불안에 떠는 노후를
72세 최광수 씨와 71세 한미정 씨도 그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각각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기번호 15,000번입니다. 최소 3년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을 뉴욕에서 살았지만 돌아온 현실은 차가운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끝없는 대기 속에서 지쳐갔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같은 제도인데 왜 한 사람은 실패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섹션 8과 시니어 아파트의 실제 대기 기간을 데이터로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더 빨리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 차례는 언제 올까라는 막막함 대신 이제 해답을 알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최광수 씨를 처음 만난 건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퀸즈의 작은 세탁소, 40년 동안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죠.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는 생활.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월 소셜 시큐리티 $1,800, 퀸즈의 원베드룸 렌트 $2,800. 계산이 안 맞죠. 저축한 돈도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들은 섹션 8 바우처, 정부에서 집세를 보조해준다니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2020년 1월 기대에 부풀어 하우징 어서리티를 찾았습니다. 서류도 완벽했고 소득 조건도 충족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그가 꺼낸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미스터 최, 뉴욕시 섹션 8 대기자가 현재 17만 명입니다. 평균 대기 기간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운이 좋으면 5년, 운이 나쁘면 글쎄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7만 명. 이 숫자가 최광수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2세에 10년을 기다리면 82세.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애가 달라스에 있잖아. 거기는 어떨까?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 처음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달라스의 섹션 8 평균 대기 기간 2에서 3년. 한인 커뮤니티도 크고 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뉴욕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 최광수 씨 부부는 40년의 뉴욕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던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최광수 씨도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달라스에 도착한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잘한 선택일까? 한편, 한미정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플러싱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던 그녀. 렌트가 매년 $100씩 오르더니 어느새 월 $2,600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복지관에서였습니다. 62세 이상, 저소득층이면 소득의 30%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2021년 봄, 뉴욕시 전역의 시니어 아파트 7곳에 동시 신청했습니다. 맨해튼 2곳, 브루클린 2곳, 퀸즈 3곳. 각각의 신청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서류를 낼 때마다 곧 연락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긴 대기 번호들 뿐이었습니다. 맨해튼 첫 번째 대기자 8923번, 맨해튼 두 번째 현재 대기 명단 마감, 브루클린 첫 번째 대기자 5442번, 브루클린 두 번째 대기자 6871번, 퀸즈 세 곳 평균 대기자 3000에서 4000번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맨해튼의 한 시니어 아파트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미세스 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기자가 12,000명이 넘어요. 1년에 비는 방이 50개 정도? 계산해보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미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은 내 집이야.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떠날 수 없어. 친구들이 조언했습니다. 뉴저지는 어때? 펜실베니아는? 코네티컷은? 그때마다 한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뉴욕 사람이야. 죽어도 뉴욕에서 죽을 거야.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왔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매달 2,600달러씩 나가는 렌트비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정아, 너 왜 그렇게 뉴욕에만 매달려? 포트리 알아? 거기 한인들 많이 살아. 버스 타면 맨해튼까지 30분이야. 2022년 봄, 달라스의 최광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청한 지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미스터 최, 축하합니다. 섹션 8이 승인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광수 씨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우처를 받고 집을 찾는 것도 쉬웠습니다. 달라스는 섹션 8을 받아주는 집주인들이 많았거든요. 한 달 만에 깨끗한 투베드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420달러. 뉴욕에서 2,800달러 내던 것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기, 뉴욕의 한미정 씨, 여전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딸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포트리, 버스로 30분. 결국 2022년 여름, 한미정 씨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시니어 아파트 3곳에 추가 신청했습니다. 반은 기대, 반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가을, 신청한 지 14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세스 한, 축하드립니다. 입주 가능한 유닛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한미정 씨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월 렌트는 487달러, 소득의 30%였습니다. 깨끗한 원베드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한인 마켓도 가까웠습니다. 뉴욕은 아니었지만 뉴욕과 가까웠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2024년 공식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뉴욕시 섹션 8 평균 대기 기간 7에서 10년, 달라스 섹션 8 평균 대기 기간 2~3년, LA시 섹션 8 평균 대기 기간 4에서 8년, 뉴욕시 시니어 아파트 평균 대기 5에서 8년, LA시 시니어 아파트 평균 대기 5에서 10년, 중소도시 시니어 아파트 평균 대기 6개월에서 1년. 같은 미국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맨해튼의 시니어 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기 명단 자체를 닫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려서 더 이상 신청도 안 받는다는 거죠. LA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한인타운 근처 시니어 아파트 대기자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매년 비는 방은 100개 남짓. 8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텍사스 플레이노, 조지아 덜루스, 노스캐롤라이나 캐리 같은 곳은 1~2년이면 충분합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생활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대도시만 고집할까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40년 살던 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최광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존엄성입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한미정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뉴욕을 완전히 떠나진 못했지만 조금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어요.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첫째, 정보의 힘입니다. 최광수 씨는 각 지역의 대기 기간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정보가 그의 2년을 8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둘째, 유연성의 중요성입니다. 한미정 씨가 처음부터 근교까지 고려했다면 2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신청하면 늦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미리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존심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받는 것도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에 기여한 대가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이 나라를 위해 일했잖아요. 이제는 이 나라가 우리를 돌봐줄 차례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2024년 겨울, 달라스의 최광수 씨는 이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한인 시니어 센터에서 탁구도 치고 주말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손자들이 놀러오면 떳떳하게 용돈도 줍니다. 섹션 8 덕분에 절약한 돈으로 작은 여유가 생겼거든요. 뉴저지의 한미정 씨도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일주일에 2번 맨해튼에 나가 친구들을 만납니다. 버스비, 왕복 $8.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잠을 편히 잡니다. 다음 달 렌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을 여세요. Housing Authority라고 치세요. 오늘 신청서를 내세요.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후 언젠가는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릴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바로 주거비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아둔 돈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집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월세를 감당 못해 짐을 싸야 하는 분들, 내 집을 팔고도 다시 불안에 떠는 분들, 혹시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고층 빌딩 숲속에 단돈 $650만 내고 살아가는 70세 부부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퍼블릭 아파트, 퍼블릭 하우징에 입주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건과 꿀팁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뒤에는 여러분도 나도 신청할 수 있나 하고 당장 확인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주인공은 70세 김동수 씨와 아내 이정화 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뉴욕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젊을 땐 맞벌이로 자식들 키워내며 한 달 $1,800의 월세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은 합쳐도 월 $2,200 남짓, 월세 $1,800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400. 그 돈으로 전기세, 병원비, 식비까지 감당하려니 매달 은행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동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몇 년 안에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지겠구나. 부부는 저녁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와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사를 가야 하는 걸까? 어디로 가야 하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 예배가 끝난 뒤 친한 교인이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수 씨, 나 퍼블릭 하우징에 당첨됐어. 이젠 월세로 소득의 30%만 내면 돼. 그 말은 부부에게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정화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혹시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살다간 정말 버티기 힘들어. 순간 김동수 씨의 머릿속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사람도 당첨될 수 있을까? 대기자가 많다던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시도라도 해보자. 지금 상황에선 그게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뉴욕시 공공주택청 NYCHA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신청 버튼이 두 사람의 눈에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동수 씨와 이정화 씨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뉴욕시 공공주택청 NYCHA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화면 속 신청 버튼을 마우스로 누르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 긴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뉴욕시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맞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넘으면 탈락 아냐? 동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몇 번이고 소득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신분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영주권자였지만 이 부분에서 이미 많은 이웃이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증빙 서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연금 수령 내역, 은행 잔고, 세금 신고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보여주라는 거네. 이정화 씨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뒤였습니다. 서류 제출 후에도 3개월 동안 꼼꼼한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중간에 인터뷰도 해야 했습니다. 담당자는 세입자 기록, 임대 체납 여부, 심지어 과거 범죄 이력까지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혹시 체납 기록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희는 월세 한 번도 밀린 적 없습니다.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죄인이 신문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지쳐서 말도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괜히 신청한 거 아니야? 너무 까다로운데.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우린 계속 이 월세에 눌려 살아야 해. 끝까지 버텨보자.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엔 결연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작은 실수 하나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우리가 평생 기다려도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하지?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뉴욕시 공공주택청 NYCHA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김동수 씨와 이정화 씨는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순서가 오긴 올까? 5년, 10년을 기다려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날 이후 부부의 하루는 늘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우편함을 열 때마다 혹시 편지가 와 있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나 NYCHA에서 온 연락일까 싶어 서둘러 수화기를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광고, 우편, 보험 안내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당첨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NYCHA.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어내고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귀하는 퍼블릭 하우징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길이 열렸어. 이제 살 수 있어. 부부는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입주 심사를 위해 귀하의 소득과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문제 하나로 탈락하면 어떡하지?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혹은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부부의 심장은 다시 조마조마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지만 이제는 더 큰 관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종 심사를 앞두고 김동수 씨와 이정화 씨는 다시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NYCHA에서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연금 수령 내역서, 은행 입출금 기록, 건강검진 결과까지
서류를 하나하나 모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마치 인생을 다시 증명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사 당일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담당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두 분의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범죄 기록은 전혀 없으시죠? 최근 1년간 임대료 체납하신 적은요? 짧은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부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동수 씨는 손에 땀이 배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이정화 씨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통과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우편함에 다시 봉투 하나가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눈앞에 보이는 한 줄. 귀하는 맨해튼 퍼블릭 아파트 2베드룸에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간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불안, 긴 기다림, 끝없는 서류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주 첫날, 부부는 손에 작은 이삿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센트럴파크와 고층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정화 씨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곳에 살게 될 줄이야 꿈만 같아. 월세는 단 $650. 연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은행 잔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 나이에 새 삶을 시작하는구나. 그 순간 두 사람에게 퍼블릭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 즉 AMI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40,000 이하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신분 요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이 없거나 서류 미비자라면 아쉽지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배경 조사입니다.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거나 임대료, 체납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기록을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기 시간입니다. 오늘 신청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게는 수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청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 공공주택청에서는 시니어 62세 이상, 장애인, 퇴거 위기 가정, 가정폭력 및 재해 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주어 대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씨와 이정화 씨 부부의 사례는 오늘도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현실적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돈보다 집이었습니다. 퍼블릭 아파트 덕분에 우리에게도 제2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매달 월세 때문에 불안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공공주택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0만 불이나 되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즉시 자진 출국하라고.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하루 998불, 5년치 소급이면 무려 18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36년간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한인 시니어가 이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교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비책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곳에 73세 윤재호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정확히 36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 땅을 밟은 윤재호 씨. 당시 37세였던 그는 한국에서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미국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엔 맨해튼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죠.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두고 온 아내와 두 아이를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3년 뒤 아내 박영숙 씨와 당시 10살, 8살이었던 두 아이가 미국에 왔습니다. 재호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3년 만에 보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막내가 엄마 뒤에 숨어서 날 무서워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호 씨 가족은 뉴저지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주방 보조에서 요리사로, 그리고 나중엔 작은 델리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도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부부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은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교회에서 윤재호 씨는 늘 봉사하는 집사님으로 통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주차 안내를 도왔고 새로 온 이민자들에게는 정착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재호 집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집 구하는 것부터 운전면허 따는 것까지 다 도와주셨죠. 그분이 설마 불법 체류자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재호 씨에겐 36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었죠. 1990년대 초 재호 씨는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거절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호 씨가 이미 관광 비자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이민국에 노출된 것입니다. 1995년 재호 씨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재호 씨는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미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내 신분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9년이 흘렀습니다. 윤재호 씨는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교통법규 한 번 어긴 적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20년 재호 씨는 델리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작은 집을 마련했고 손주 3명도 생겼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노후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윤재호 씨는 평소처럼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 즉 ICE였습니다. 재호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6년간 피해 다녔던 그 이름이 봉투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재호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재호 씨, 당신은 1995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추방 명령 후 불법 체류에 대한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루 998달러씩 최대 5년간 소급 적용되어 총 182만 3,520달러를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영숙 씨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보고 놀란 그녀가 편지를 읽고는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180만 불이라니.
180만 불을 어떻게 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되는데. 그날 밤 윤재호 씨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 씨는 급히 이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플러싱에서 30년간 이민법을 다뤄온 한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실수 아닙니까? 180만 불이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 안타깝지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번 정부부터 추방 명령 후 체류자에 대한 벌금 징수를 강화했습니다. 하루 998달러, 최대 5년 소급은 실제 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돈을 낼 방법이 없는데. 김 변호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추방 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29년간 불법 체류하신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 압류가 시작될 겁니다. 은행 계좌, 집,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까지도 압류 대상입니다. 편지를 받은 지 2주 후 악몽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윤재호 씨는 체이스 은행 ATM에서 현금을 뽑으려다가 거래가 거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연방정부의 압류 명령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계좌엔 노후 자금 8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재호 씨가 매달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1,800달러 중 600달러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왔습니다. 명세서엔 연방 채무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36년 동안 이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세금도 다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모든 걸 빼앗아 간다니. 너무 억울해요. 8월 15일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집에 대한 압류 예고장이었습니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호 씨가 50만 달러를 주고 산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성민 씨가 부모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압류 예고장이라니요? 재호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6년간 감춰온 비밀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아, 지은아, 아빠가 사실은 불법 체류자였다. 너희가 어렸을 때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떠날 수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성민 씨와 지은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로 일하는 성민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법 체류자였다니. 저는 평생 아버지가 영주권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 씨는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키우려고 여기 남으신 거죠? 윤재호 씨의 사연은 곧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긴급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36년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교인들은 충격과 동정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호 집사님이 불법 체류자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하지만 누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이 사건은 많은 한인들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재호 씨 사건 이후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한인들이 집을 급매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모른다며 떨고 있어요. 한인회에서도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인회장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재호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한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민 온 한 교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은 법입니다. 저는 10년을 기다려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불법이 용인된다면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9월이 되자 윤재호 씨 가족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계속 버티면서 모든 재산을 잃는 것. 둘째, 파산 신청을 하는 것. 셋째, 자진 출국하는 것.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민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변호사 동료들과 상의해 봤는데요. 파산을 신청해도 연방정부 벌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도 잃고 추방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자진 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숙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떠나면 최소한 벌금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잖아요. 재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월 15일 윤재호 씨 부부는 자진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출국 2주 전 작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교회 교인들, 이웃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7살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국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재호 씨는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여행 갔다가 올게. 너희들 보고 싶으면 영상 통화하자. 10월 30일 출국 당일. JFK 공항은 작별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성민 씨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변호사면서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재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라, 내가 변호사가 된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다. 자랑스러웠어. 마지막으로 재호 씨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6년 전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희망을 안고 왔는데 오늘은 절망을 안고 떠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들을 미국 시민으로 키웠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윤재호 씨 부부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은 대부분 압류당했고 한국 정부의 귀국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만난 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분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처럼 36년을 숨어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추방 명령 후 체류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998달러, 최대 180만 달러의 벌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벌금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 동결, 연금 압류, 부동산 압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 상태라면 지금 당장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세요.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준비된 출국과 강제 추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법의 나라입니다. 윤재호 씨의 사례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행동하세요. 36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